아가씨, 그거 우리 엄마 가방이잖아요. 얼른 돌려주세요. 아내는 기겁하며 달려가 신우이의 팔에 걸려 있는 친정엄마의 명품 가방을 붙잡았습니다. 야, 너네 집 망했잖아. 망한 집구석에서 뜯어낼 거라곤 이거밖에 없더라. 이제 쓸모없으니까 이혼해. 믿었던 남편은 친정아빠 공장이 망하자 돌변했고 남편에게 배신당한 아내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며칠 후 자신이 헌신짝처럼 버린 아내에게 99통째 전화를 걸며 절규하게 될 거라는 것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영주와 준호의 집 어둑한 거실에는 텔레비전 소리만 울리고 있었습니다. 부도가 난 처가 걱정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준호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휴대전화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영주가 과일 쟁반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타들어가는 속을 애써 감추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야, 나 좀 봐. 아빠 공장 일 말이야. 당장 직원들 퇴직금 줄 돈이 없어서 난리래. 우리 적금 든 거 있잖아. 그거라도 좀 깨서. 준호가 휴대전화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 김영주. 너 지금 제정신이야? 그 공장 이미 가망 없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우리 미래까지 말아먹으려고. 우리 미래라니? 우리 아빠 일이야. 지금 당장 급한 불만 끄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준호가 벌떡 일어나더니 영주의 손에 들린 지갑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시끄러워. 너 자꾸 딴 주머니 찰 생각하지 마. 처가 돕는답시고 돈 빼돌리는 꼴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보니까. 준호는 영주의 지갑을 탈탈 털어 신용카드와 통장을 전부 꺼내 자신의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영주가 억울한 마음에 눈물을 글썽이며 준호의 팔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놔. 우리 아빠가 당신한테 빌려줬던 5천만 원은 벌써 잊었어? 준호가 영주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핏대를 세웠습니다. 그러게 누가 보증을 잘못 서래. 그리고 내 동생 다은이 이번에 결혼하는 집안이 보통 집안 아닌 거 몰라? 걔가 재벌가 며느리 되면 나한테도 콩고물이 떨어질 거라고. 걔한테 다 투자해도 모자를 파네. 지금 내 망한 친정 뒷바라지하게 생겼어?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더니 신우이 다은이 들이닥쳤습니다. 다은은 들어오자마자 명품 가방 하나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거실 한가운데 대자로 드러누웠습니다. 아, 진짜 짜증나. 오빠, 나 결혼 못할 것 같아. 준호가 깜짝 놀라 달려가 다은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다은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예비시댁에서 뭐라 그래? 다은이 발을 동동 구르며 악을 썼습니다. 내일 어머님이 친구들 모임에 날 부르셨단 말이야. 근데 거길 어떻게 가? 내가 가진 가방이라고는 다 유행 지난 것뿐인데 그 집안 사람들이 내 가방 보고 콧방귀 낄 거 아니야. 나 파혼당하면 오빠 인생도 끝인 줄 알아. 영주가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다은을 쳐다보았습니다. 아가씨, 가방이 뭐 별건가요? 그냥 단정하게 하고 가면 되잖아요. 다은이 영주를 아래 위로 훑어보며 무서운 눈으로 쏘아붙였습니다. 언니는 좀 빠져요. 망한 집딸이라 그런가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네. 있는 집사람들은 가방 하나로 사람 급을 나눈다고요. 영주는 두 사람과 더는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밀린 빨래를 하러 다용도실로 들어갔습니다. 영주가 자리를 비우자 다은이 갑자기 눈을 번뜩이며 준호의 옷자락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오빠 기억나지? 언니네 친정엄마 사돈어른 말이야.
예전에 아빠 사업 잘 나갈 때 명품 가방 엄청 모으셨잖아. 장롱 속에 처박아 둔 거 많다며? 준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장모님 가방? 그게 있긴 할 텐데. 그거 다 가져와. 당장? 어차피 망해서 빚쟁이들이 들이닥칠 텐데 그깟 가방 다 뺏길 거 아니야? 그럴 바에야 내가 쓰는 게 낫지. 나 살리는 셈 치고 가서 받아와. 내일까지 무조건이야. 준호는 잠시 고민하는가 싶더니 이내 결심한 듯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주가 시장에 가자마자 준호는 베란다로 나가 장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가 목소리를 한껏 깔고 침통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저 준호입니다. 네, 영주가 요즘 통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서 걱정입니다. 수화기 넘어 이 여사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오자 준호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지금 당장 찾아뵙겠습니다. 영주가 왜 저러는지 제가 가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준호는 회사에 병가를 내고 곧장 처가로 차를 몰았습니다. 이 여사는 며칠 새 헬쑥해진 초췌한 얼굴로 현관 앞까지 나와 준호를 맞이했습니다. 자네 왔나? 영주가 많이 아픈가? 무슨 일이야 도대체? 준호는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고개를 푹 숙이고 마른 세수를 하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장모님, 사실 영주가 우울증이 심각합니다. 처가 댁 사정도 그렇고 이번에 제 동생 결혼식에 갈 때 들고 갈 명품 가방 하나 없다고 며칠 밤을 울더라고요. 친구들은 다 명품 들고 오는데 자기는 초라하다면서. 이 여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영주가 그런 말을 했단 말인가? 준호가 이 여사의 떨리는 손을 덥석 잡으며 간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장모님, 영주기 좀 살려주십시오. 장모님께서 예전에 아끼시던 가방들 있잖습니까? 그거라도 영주가 들고 가면 좀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 그거 팔아봤자 빚 갚는 데엔 간에 기별도 안 가지 않습니까? 이 여사는 눈물을 훔치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이 여사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보자기에 쌓인 가방들을 하나둘 꺼내왔습니다. 관리 상태가 완벽한 최고급 명품 가방 5개가 거실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이 여사는 가장 낡았지만 윤기가 흐르는 가방 하나를 쓰다듬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영주가 기가 죽으면 안 되지. 자니가 가져가서 영주한테 전해주게. 엄마가 미안하다고 절대 기죽지 말라고. 준호는 가방들을 보자마자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게 다 얼마야? 상태 보니까 S급이네. 다은이 하나 주고 남은 건 팔아도 쏠쏠하겠어. 준호는 억지로 슬픈 표정을 지으며 가방들을 챙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모님. 영주가 이거 보면 정말 기뻐할 겁니다. 제가 잘 전하겠습니다. 이 여사가 쇼핑백에 가방을 담아주는 동안 준호는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영주와 장인, 장모의 모습의 순간 가슴 한구석이 찔끔했지만 준호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냐, 난 내 가족 챙기는 거야. 이 집은 끝났어. 준호는 가방 5개가 든 쇼핑백을 양손 가득 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을 빠져나왔습니다. 준호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다은이 달려와 쇼핑백을 낚아챘습니다. 오빠, 진짜 가져왔네? 와, 대박. 역시 우리 오빠 능력 좋다니까. 다은은 가방들을 거실 바닥에 와르르 쏟아부었습니다. 형형색색의 가방들이 거실 조명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다은은 그 중에서 가장 비싸 보이는 가방을 집어들고 거울 앞에서 요리조리 비춰보았습니다. 이거 봐.
이거 단종된 모델이라 구하기도 힘든 건데 상태 완전 좋아. 이거 들고 나가면 시어머니도 기절하시겠는데? 준호가 소파에 털썩 앉으며 답답했던 넥타이를 거칠게 풀었습니다. 힘들어 죽는 줄 알았다. 장모님이 우는 소리 하는데 비위 맞추느라 혼났네. 다은이 가방을 열어 안쪽을 확인하다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야? 편지 같은데? 다은이 꼬깃꼬깃 접힌 편지를 꺼내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영주야, 엄마가 너한테 물려주려고 평생 아꼈던 거야. 우리 딸 힘들어도 절대 기죽지 마라. 엄마가 항상 사랑한다. 아우, 궁상 맞아 진짜. 무슨 유언장이야? 준호가 다은의 손에서 편지를 뺏어 들고 장모의 삐뚤빼뚤한 글씨를 보더니 짜증이 확 밀려왔습니다. 영주가 보면 또 질질 짜면서 도로 갖다 준다고 난리 칠 게 뻔해. 준호는 편지를 닥치는 대로 구겨서 쓰레기통에 휙 던져버렸습니다. 잘했어, 오빠. 어차피 주인은 바뀐 거야. 자, 그럼 분배를 해볼까? 난 이거랑 저거랑 요까만 거 이렇게 3개 가질게. 나머지는 오빠가 팔아서 용돈 하든지 해. 준호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야, 너 하나만 빌려간다며? 3개는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나도 좀 남겨야 빚을 갚지. 다은이 정색하며 준호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오빠 생각이 짧네. 내가 이 가방 들고 가서 기사라서 결혼 잘하면 그게 다 오빠한테 돌아오는 거야. 내 덕 볼 생각이라며? 투자를 해야 거둘 거 아니야. 준호는 다은의 말에 설득당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긴 틀린 말은 아니다. 네가 잘 돼야 우리 집안이 피는 거니까. 그래, 가져가라. 다은이 냉장고에서 샴페인을 꺼내와 잔 2개에 가득 따랐습니다. 자, 우리의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짠. 그래, 이번엔 진짜 제대로 한 건 하자. 짠. 2 사람은 장모의 추억과 영주의 눈물이 담긴 가방을 사이에 두고 희희낙낙하며 샴페인 잔을 부딪혔습니다. 쓰레기통 속에 처박힌 구겨진 편지 위로 샴페인 한 방울이 툭 떨어져 얼룩을 남겼습니다. 그날 저녁 영주는 시장에서 콩나물 한 봉지를 깎느라 실랑이를 벌이다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눈에 들어온 광경에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툭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바닥으로 굴러떨어진 두부 한 모가 뭉개졌지만 영주의 눈에는 오직 거실 바닥에 널브러진 가방들만 들어왔습니다. 엄마가 평생을 아끼던 그 귀한 가방들이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서 다은은 엄마가 가장 아끼던 가방을 어깨에 메고 거울 앞에서 춤을 추듯 빙글빙글 돌고 있었습니다. 다은이 꽉 찬 파우치를 억지로 가방 안에 쑤셔 넣자 뿌드득하고 가죽이 비명처럼 찢어지는 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야, 내 거울. 오빠 나 이 가방 색깔 어때? 내 피부톤이랑 찰떡이지? 영주가 기겁하며 달려가 다은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거 우리 엄마 가방이잖아. 아가씨가 왜 남의 귀한 물건을 함부로 만져? 당장 내려놔. 다은이 짜증난다는 듯 영주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며 입술을 삐죽거렸습니다. 아, 깜짝이야. 언니는 들어올 때 인기척 좀 하고 들어오지. 사람 놀라게.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낄낄거리고 있던 준호가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리며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습니다. 왔어? 아, 그거 장모님이 가져가라고 하시던데? 다은이 결혼하는데 기죽지 말라고 선뜻 내주시던데? 뭐? 말도 안 돼. 엄마가 이 가방들을 얼마나 아끼는데 당신 엄마한테 도대체 무슨 거짓말을 했길래 엄마가 이걸 줘?
영주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가가자 준호가 벌떡 일어나 영주 앞을 가로막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야, 김영주. 말은 바로 하자. 거짓말이라니? 너 맨날 친정 망했다고 죽고 싶다느니 징징거렸잖아. 그게 우울증이지 뭐야? 너나 장모님이나 이제 빚쟁이 피해 숨어 살아야 할 판인데 명품백이 다 무슨 소용이야? 곰팡이 슬게 두느니 우리 다은이가 들고 가서 상류층 물 좀 먹고 시댁한테 점수 따는 게 100배 낫지. 안 그래? 영주가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은이 거울을 보다 말고 달려와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언니, 지금 전화해서 뭐하게? 다 늙은 노인네한테 꼬지르게. 나 참 치사해서 정말 못 봐주겠네. 이미 가져온 걸 어쩔 거야? 내일 예비시댁 모임에 가져가야 한단 말이야. 지금 뺏어가면 나더러 망신당하라는 거야? 다은은 영주의 휴대전화를 뺏으려 손을 뻗으며 악을 썼습니다. 내 결혼 망치면 언니가 책임질 거야? 그 집안 사람들이 내 가방 보고 콧방귀 끼면 오빠 인생도 끝장이라고. 오빠가 빚 다 갚아준다는데 그게 그렇게 배가 아파? 영주는 다은을 힘껏 밀쳐내고 간신히 수화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엄마의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준이, 김서방 다녀갔는데 네가 우울증 때문에 죽고 싶어 한다고 베란다 난간 잡고 서 있었다면서 가방이라도 쥐어주면 좀 살 것 같다고 해서 엄마가 못나서 미안하다. 그거라도 들고 마음 좀 추스려. 영주는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듯 멍해져서 준호를 쏘아보았습니다. 배신감과 분노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당신, 날 팔아서 엄마한테 사기를 쳐? 내가 언제 죽고 싶다고 그랬어. 엄마가 저걸 어떻게 모으신 건데 아빠가 피땀 흘려번 돈으로 사준 추억이란 말이야. 내 목숨 같은 거야. 당장 돌려드려. 당장? 영주가 악을 쓰며 바닥에 있는 가방을 집으려 달려들자 준호가 영주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영주는 중심을 잃고 바닥에 나뒹굴며 식탁 모서리에 이마를 쿵 하고 찧었습니다. 붉은 피가 이마를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준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바닥에 쓰러진 영주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시끄러워. 어차피 망한 집구석에서 추억 타령하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다은이 부잣집 시집가면 가방 준 보답으로 너네 친정의 쌀 한 가만이라도 적선할 테니까 입 다물고 있어. 주제 파악 좀 해라, 제발. 준호는 영주가 다시는 손대지 못하게 가방들을 쓸어 담아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주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따라가려 했지만 철컥 소리와 함께 방문이 잠겨버렸습니다. 잠긴 문 앞에서 영주는 주먹으로 문을 쾅쾅 두드리며 오열했습니다. 안에서는 준호와 다은이 희희낙낙하는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주는 욱신거리는 이마를 부여잡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짐 가방을 꺼내며 영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모욕감에 치가 떨려 더 이상 이 지옥 같은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 있는 집에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빛이 어스름하게 밝아올 무렵 영주가 퉁퉁 부은 눈으로 낡은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던 준호가 바퀴 굴러가는 소리에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짐을 싼 영주를 보고 기다렸다는 듯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준호가 하품을 늘어지게 하며 일어나더니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히고는 짝다리를 짚고 팔짱을 꼈습니다. 오냐, 잘 생각했다.
안 그래도 좁아터진 집인데 너라도 나가주면 고맙지. 나간다고 했다? 다시는 들어올 생각 마라. 내 발로 나가는 거니까 생활비니 위자료니 딴소리 하지 말고. 영주가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아무 말 없이 신발을 신으려는데 준호가 갑자기 영주의 팔을 낚아채더니 매의 눈으로 위아래를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탐욕스러운 시선이 영주의 손목에 머물렀습니다. 잠깐, 이건 두고 가야지. 준호는 영주의 손목에 채워진 시계를 억지로 풀어내려 했습니다. 가죽줄이 살을 파고들자 영주가 비명을 지르며 손을 빼내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이거 내 예물이야. 결혼할 때 우리 아빠가 당신 롤렉스 시계 해주면서 내 것도 같이 맞춘 거라고. 이건 내 거야. 시끄러워. 내 아빠가 해준 건 내 아빠가 부도나면서 휴지 조각된 거고 이 집안에 있는 건 다 내 돈으로 관리된 거야. 어디서 날로 먹으려고 들어? 준호는 영주의 손목이 꺾이든 말든 시계를 거칠게 풀어내더니 이번에는 영주의 목에 걸린 얇은 금목걸이까지 잡아뜯었습니다. 툭 하고 가느다란 목걸이 줄이 끊어지며 영주의 하얀 목덜미에 붉은 생채기가 선명하게 났습니다. 영주가 목을 감싸주며 반항하자 준호는 영주의 등을 세게 떠밀어 현관 밖 복도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아! 영주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찌으며 넘어졌습니다. 캐리어도 함께 넘어져 옷가지들이 복도에 어지럽게 쏟아졌습니다. 준호는 뺏은 시계와 목걸이를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바닥에 주저앉은 영주를 향해 침을 퇴뱉었습니다. 빈털털이 친정 가서 곰팡이 핀 밥이나 실컷 먹어라. 주제도 모르고 까불기는. 아, 맞다. 잠깐만. 준호는 신발장에 있던 굵은 소금 단지를 꺼내왔습니다. 그리고는 넘어진 영주의 얼굴을 향해 소금을 한 움큼 쥐어 힘껏 뿌렸습니다. 따가운 소금 알갱이가 영주의 눈과 상처난 목덜미 위로 우수수 쏟아졌습니다. 재수옴 붙기 전에 꺼져. 다시는 기어 들어오지 마. 퇴. 쾅.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영주는 소금 범벅이 된 채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굳게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말라버린 줄 알았는데 다시 뜨거운 것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옷가지를 대충 주워 담고 복도 끝 분리수거장에 누군가 버린 짝이 안 맞는 찢어진 삼선 슬리퍼를 발견했습니다. 영주는 발에 맞지도 않는 그 슬리퍼를 주워 신고 덜덜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차비 한 푼 없이 새벽 거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새벽 바람보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흘끔거리는 시선이 그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1시간을 넘게 걸어 친정 골목에 다다랐을 때 영주의 발뒤꿈치는 이미 까져서 피투성이가 되어 걸을 때마다 핏자국이 남았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는 청담동의 최고급 레스토랑. 다은은 훔친 가방 중 가장 값비싼 악어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척 우아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예비 시어머니가 돋보기 안경을 고쳤으며 가방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다은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어머, 이거 H사 리미티드 에디션 아니니? 내가 알기론 이거 국내에 5점밖에 안 들어온 건데 이걸 어떻게 구했니? 돈만 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닌데. 예비 시어머니가 의심 섞인 눈초리로 가방의 가죽을 살짝 만져보았습니다. 다은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태연하게 눈웃음을 치며 준비해 온 거짓말을 술술 풀어놓았습니다. 네, 어머님. 안목이 정말 대단하세요. 사실 저희 친정 엄마가 저 물려주신다고
오래전부터 특별 주문해서 보관해 오신 갑오예요. 제가 함부로 들고 다니기 죄송할 정도로 귀한 거라 오늘처럼 어머님 뵙는 중요한 자리에만 큰맘 먹고 들고 나왔어요. 예비 시어머니의 깐깐하던 표정이 그제야 부드럽게 풀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사돈어른 안목이 보통이 아니시네. 가죽관리 상태를 보니 아주 귀하게 다룬 티가 나. 저런 귀한 걸 물려받은 며느리라면 우리 집안 격에도 맞겠어. 내가 사람 보는 눈은 틀리지 않았네. 주변에 앉은 예비시댁 친척들도 역시 뼈대 있는 집안은 다르네. 며느리 참 잘 골랐어라며 감탄하며 수군거렸습니다. 다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쏟아지는 부러움의 시선을 즐겼습니다. 마치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이 자리에 어울리는 상류층이었던 것 같은 착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예비 신랑이 사랑스럽다는 듯 다은의 손을 잡으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우리 다은이 오늘따라 더 빛나네. 어머니가 저렇게 칭찬하시는 거 처음 봐. 역시 우리 자기 최고야. 다은은 행복에 겨운 표정으로 테이블 밑에서 몰래 휴대전화를 꺼내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작전 대성공이야. 시어머니가 가방 보고 껌뻑 죽어. 우리 이제 진짜 꽃길만 남았어. 내가 한턱 쏠게. 한편 영주를 쫓아내고 텅 빈 집 거실. 준호는 영주가 쓰던 화장대 서랍을 뒤지며 돈 될 만한 것이 더 없는지 하이에나처럼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아까 뺏은 영주의 예물시계와 목걸이를 꺼내 들고 휴대전화 조명에 비춰보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에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를 보며 준호가 탐욕스럽게 입맛을 다셨습니다. 흐흐, 이것도 팔면 꽤 짭짤하겠는데? 금은방 가서 당장 처분해야지. 500만 원은 좋게 받겠어. 영주 쫓아내고 꽁돈까지 생기네. 이참에 골프채 풀세트로 질러버려. 준호는 시계를 자신의 손목에 대보며 비열하게 낄낄거렸습니다. 그는 영주가 아끼던 결혼 앨범이 발에 채이자 귀찮다는 듯 발로 뻥 차서 구석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콧노래를 부르며 인터넷으로 중고 명품 매입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매는 각자의 위치에서 남의 눈물과 불행을 밟고 선 그 위태로운 성공에 취해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화려함이 곧 산산조각 날 거품이라는 것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일주일 뒤 다은의 비좁은 자취방에 비상벨이라도 울린 듯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다은이 사색이 된 얼굴로 휴대전화를 붙들고 좁은 방 안을 뱅글뱅글 돌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네, 어머님? 아, 이번 주말에요? 집으로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아휴, 그럼요. 기대하고 오셔도 돼요. 전화를 끊자마자 다은이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오빠, 어떡해. 망했어. 예비 시어머니가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오시겠대. 사돈어른이랑 인사도 하고 집도 좀 보자시는데 이 곰팡이 핀 5평짜리 원룸을 어떻게 보여줘? 보여주는 순간 바로 파혼이라고. 먹다 남은 찬 라면을 깨작거리던 준호가 놀라서 젓가락을 떨어뜨리며 입을 딱 벌렸습니다. 뭐? 갑자기 왜? 식장에서 보면 된다며. 깐깐한 노인네가 왜 갑자기 들이닥친대? 그걸 내가 알아? 저번에 그 가방 보고 우리 집 수준 확인하고 싶으신가 보지. 아무튼 당장 강남에 있는 고급 아파트라도 빌려야 해. 내가 청담동 50평 펜트하우스에 산다고 뻥을 쳐놨단 말이야. 두 사람은 급하게 휴대전화를 꺼내 부동산 앱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남에 번듯한 오피스텔 단기 임대 물건이 있었지만 화면에 뜬 숫자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미쳤어. 보증금만 3억이래. 월세는 선불이고.
오빠 3억 없어? 어딘가 숨겨둔 비상금 있을 거 아니야. 야, 3억이 누구 집게 이름이냐? 내 통장에 지금 300만 원도 없어. 영주 예물 판 돈은 이미 카드값 막느라 다 썼다고.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 앱을 켜서 대출 한도를 조회했지만 화면에는 대출 불가, 신용점수 미달이라는 붉은 글씨만 비정하게 떴습니다. 이미 카드론에 현금 서비스까지 풀로 당겨 쓴 탓이었습니다. 다은이 준호의 멱살을 잡고 미친 듯이 흔들었습니다. 오빠가 책임져. 나 재벌가 며느리 못 되면 오빠 인생도 끝인 거 알지? 어디 가서 돈을 훔쳐서라도 가져와. 콩팥이라도 팔아오란 말이야. 결국 준호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강남 뒷골목의 어두침침한 건물로 향했습니다. 간판도 없는 대부업체 사무실 안은 매캐한 담배 연기로 자욱했고 덩치 큰 사내들이 야구 방망이를 수건으로 닦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파리한 안색으로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딱 일주일만 쓰고 갚겠습니다. 3억만 제 동생이 이번에 재벌가랑 결혼하거든요. 축의금 들어오면 이자까지 쳐서 바로 갚을 수 있습니다. 문신이 가득한 팔을 드러낸 사채업자가 준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릿하게 웃으며 누런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재벌가? 흐흐, 담보도 없이 깡이 좋네. 대신 이자는 선이자 떼고 하루만 늦어도 신체 포기 각서대로 진행하는 거야. 알지? 요즘 안구 하나에 얼만지. 준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각서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붉은 인주가 피처럼 번져 보였습니다. 돈을 구한 두 사람은 곧바로 사기극의 스케일을 키웠습니다. 인력사무소를 통해 기품 있어 보이는 60대 남녀 단역 배우를 섭외해 가짜 부모님 역할을 맡겼습니다. 아저씨, 아줌마. 절대 실수하면 안 돼요. 우아하게, 무조건 우아하게요. 대사 다 외우셨죠? 목소리 톤도 좀 더 고급스럽게. 다은은 배우들에게 대여한 명품 옷을 입히며 신신당부했습니다. 준호는 인터넷에서 유명 기업인의 사진을 다운로드해 포토샵으로 자신의 얼굴을 합성하느라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골프 치는 대기업 회장 옆에 준호가 어색하게 웃고 있는 합성 사진이 금박 액자에 끼워져 빌린 아파트 거실벽 정중앙에 걸렸습니다. 완벽해. 이 정도면 감쪽 같아. 다은아, 우리 진짜 상류층 같다. 그치? 준호가 퀭한 눈으로 헛웃음을 짓자 다은도 불안한 눈빛으로 손톱을 물어뜯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려하게 꾸며진 가짜집 하지만 그 바닥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영주의 친정집 대문 밖이 소란스러웠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시청 직원들이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영주의 아버지는 빚쟁이들이 또 찾아온 줄 알고 긴 한숨을 땅이 꺼져라 내쉬며 대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시오? 우리 지금 돈 한 푼도 없으니 돌아가시오. 제발 좀 봐주시오. 그러자 직원이 정중하게 90도로 고개를 숙이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시청 도시개발과에서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르신께서 소유하신 구 공장 부지가 이번 3기 신도시 개발구역의 핵심 요지로 확정되었습니다. 거실에 힘없이 앉아있던 영주와 어머니가 놀라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뛰쳐나왔습니다. 직원은 널찍한 도면을 펼쳐 보이며 붉은색으로 표시된 땅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여기 이 부지가 상업지구 중심이라 보상가가 아주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토지 보상금에 영업 손실 보상까지 합쳐서 대략 320억 원 정도 됩니다. 300 뭐요? 320억?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오? 영주의 아버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입을 틀어막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팔리지도 않아 세금만 축내던 애물단지 땅이 하루아침에 인생 역전의 로또가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돌아가자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건 공장 부지를 헐값에라도 팔게 되면 사위 준호의 사업 재기 자금으로 주려고 꼼꼼히 적어둔 사위 지원 계획서였습니다. 내가 내 딸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길바닥에 내쫓은 그놈한테 이걸 주려고 했었다니. 내가 미쳤지, 미쳤어. 아버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후회의 치를 떨며 계획서를 북북 찢었습니다. 종이 조각이 눈처럼 흩날려 휴지통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주야, 이제 돈 걱정은 하지 마라. 내 딸 기죽게 한 놈들, 내가 가만 안 둔다. 그놈한테는 10원 한 장 안 줄 거다. 영주는 부모님의 굳은 살 박힌 거친 손을 잡고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그때 대문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영준이가 망했다고 연락을 끊었던 고모와 사촌들이 과일 바구니와 한우 세트를 양손 가득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이고 오라버니 계세요? 제가 맛있는 툭불 한우 좀 사왔어요. 문 좀 열어봐요. 우리 조카 영주도 와 있다면서? 영주는 화면 속 그들의 가식적인 웃음을 보며 차갑게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문 열어주지 마세요. 우리 힘들 때 모른 척했던 사람들이에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갑이에요.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요. 영주의 단단해진 눈빛에 부모님도 결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터폰의 전원 코드를 뽑아버리자 집안에는 다시 평온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준호는 회사 구내식당 구석진 자리에 앉아 퉁퉁 불어터진 우동을 깨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사채업자의 섬뜩한 협박과 다가오는 주말 상견례 걱정뿐이라 입맛이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식당 벽면에 걸린 대형 TV에서 뉴스 속보 자막과 함께 아나운서의 긴박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오늘 오전 기습 발표한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 토지 소유주들에게 역대급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특히 알짜배기 땅으로 불리는 구 공장 부지 소유주 김모 씨는 무려 300억 원대의 보상금을 300억? 와, 누군지 몰라도 팔자 고쳤네.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부럽다 부러워. 준호는 혀를 차며 무심코 화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자료 화면으로 나온 낡은 공장 건물이 어딘가 소름 끼치도록 낯이 익었습니다. 준호가 들고 있던 숟가락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식판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거 장인어른 공장이잖아. 김모 씨, 김달구. 준호는 감전이라도 된 듯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미친 듯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3기 신도시 보상금, 김달구 공장. 기사에는 장인의 이름과 공장 주소, 그리고 확정된 보상금 320억 원이라는 숫자가 붉은색으로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320억? 3억이 아니라 320억? 준호는 숨이 턱 막혀오며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자신이 곰팡이 핀 밥이나 먹으라며 소금 뿌려 내쫓은 아내가 하루아침에 300억 자산가의 하나뿐인 상속녀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휴대전화 진동이 징징 울리며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최고대부 박준호 고객님, 금일 이자 입금 시간 1시간 남았습니다. 늦으면 알죠? 장기 적출 동의서 준비했습니다. 동시에 카드사 앱에서 리볼빙 한도 초과, 신용등급 하락 경고 알림이
폭탄처럼 연달아 떴습니다. 으악! 준호는 머리를 감싸쥐고 괴물 같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자신이 뺏어온 가방 몇 개 따위는 비교도 안 되는 천문학적인 돈방석을 제 발로 걷어찼다는 사실에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당장 갚아야 할 3억 원의 사채 빚이 숨통을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이건 꿈이야. 말도 안 돼. 준호는 먹던 식판을 그대로 둔 채 식당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지나가는 동료들이 미친 사람 보듯 쳐다봤지만 준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영주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제발, 제발 받아라, 영주야. 내가 잘못했어. 여보, 제발.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뚜뚜뚜 신호 연결음만 야속하게 길게 이어질 뿐 영주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식은땀으로 흠뻑 젖은 셔츠를 펄럭이며 복도를 질주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 멍청한 사내의 뒤늦은 후회와 절규가 복도 끝까지 메아리쳤습니다. 회사 비상계단 구석, 준호는 핏발선 눈으로 휴대전화 화면을 노려보며 통화 버튼을 미친 듯이 연타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내 사랑 영주라는 이름과 함께 부재중 전화 99통이라는 빨간 글씨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다급하게 문자를 입력했습니다. 영주야, 내가 미쳤었어. 잠깐 귀신이 씌었나 봐. 제발 전화 좀 받아줘. 우리 사이가 겨우 돈 몇 푼에 끝날 사이는 아니잖아. 장모님 가방은 내가 다시 사다 드릴게. 아니, 10배, 100배로 갚을게. 제발 한 번만. 300개가 넘는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은커녕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짐승처럼 괴성을 질렀습니다. 아, 제발 좀 받아라, 김영주. 왜 안 받는 거야? 결국 준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영주의 절친한 친구인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몇 번 가기도 전에 영숙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준호 씨? 당신 지금 제정신이에요? 여기가 어디라고 전화를 해요? 아, 영숙 씨. 제발 부탁입니다. 영주랑 연락되죠? 얘가 뭔가 단단히 오해를 하고 집을 나갔는데. 오해요? 누가 누굴 쫓아내고 소금까지 뿌렸다면서요? 영주가 다 얘기했어요. 추운 새벽에 임신한 사람 내쫓으면서 그랬다면서요? 와, 사람 탈을 쓰고 어떻게 그래요? 당신네 집안 300억 대박 났다는 소문 듣고 배 아파서 연락한 거 다 알아요. 추하니까 제발 그만해요. 뚝. 매정하게 끊긴 전화기 너머로 뚜뚜 소리만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준호는 회사 업무도 팽개치고 미친 사람처럼 차를 몰아 처가로 향했습니다. 골목길을 과속으로 달려 도착한 처가 대문 앞은 을씨년스럽게 썰렁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준호가 대문을 쾅쾅 두드리며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장모님, 저 준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영주야. 하지만 담장 너머에는 낙엽 굴러가는 소리만 들릴 뿐 인기척 하나 없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지나가다 혀를 차며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거기 아무도 없어. 어제 이삿짐 센터 와서 싹 다 빼갔어. 좋은 데로 이사 간다던데 사위란 양반이 그것도 몰라? 준호는 망연자실하여 대문 앞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전화에서는 회사 무단 이탈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문자가 날아왔지만 준호의 눈에는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다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오빠, 돈 구했어? 이번 주에 예물비랑 식장 예약금 잔금 치러야 한단 말이야.
안 그러면 다 취소된다고. 쪽팔려서 어떻게 살아? 준호는 다은의 앙칼진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는 쉰 목소리로 다은을 달랬습니다. 다은아, 조금만 기다려. 지금 3억이 문제가 아니야. 처가 공장 땅이 신도시 개발되면서 보상금을 320억이나 받는데. 뭐, 320억? 오빠 지금 잠꼬대해? 그 거지 같은 공장이? 진짜야. 뉴스에도 나왔어. 영주 마음만 돌리면 3억이 아니라 300억이 우리 돈이야. 그러니까 너도 자존심 다 버리고 당장 영주한테 사과 문자 보내. 무조건 납작 엎드려야 해. 알았어? 수화기 넘어 다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남매는 320억이라는 숫자에 홀려 자신들이 저지른 짓은 까맣게 잊고 다시금 헛된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감싸는 백화점 VIP 퍼스널 쇼퍼룸. 영주는 푹신한 벨벳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샴페인 잔을 우아하게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최고급 원단으로 닿은 정장들과 명품 구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퍼스널 쇼퍼가 영주에게 짙은 네이비색 실크 원피스와 재킷을 걸쳐주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고객님, 피부톤이 워낙 맑으셔서 이 로얄 블루 컬러가 정말 잘 받으세요. 재벌가 사모님 같은 기품이 느껴집니다. 완벽하세요. 전신 거울 속에 비친 영주는 더 이상 남편 눈치 보며 늘어난 티셔츠를 입던 주부 김영주가 아니었습니다. 차가우면서도 우아한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풍기는 여성이 거울 속에서 당당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영주는 옆에 앉아 계신 친정 엄마에게 다가가 최고급 가방 하나를 안겨드렸습니다. 준호가 뺏어간 것보다 훨씬 더 비싸고 세련된 디자인의 신상 가방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받아. 그 사람들이 가져간 헌 가방 따위는 머릿속에서 지워버려. 우리 엄마한테는 새 것만 어울려. 앞으로는 이런 것만 들게 해줄게. 이 여사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래, 고맙다. 우리 딸이 이렇게 당당해지니까 엄마는 가방보다 그게 더 좋다. 이제야 내 딸 얼굴이 피네. 쇼핑을 마친 영주는 곧바로 국내 최고의 대형 로펌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대리석 테이블 위에는 준호의 폭언이 담긴 녹음기, 현관 CCTV 영상, 캡처본, 다은이 보낸 협박 문자 내역서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가 서류를 꼼꼼히 검토한 후 안경을 고쳤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완벽합니다. 남편분의 유책 사유가 차고 넘칩니다. 재산 분할은커녕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최고액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신우이의 행위는 단순한 가족 간 갈등이 아니라 특수절도 및 사기, 공갈, 협박에 해당합니다. 형사 고소까지 동시에 진행하시죠. 변호사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특히 신우이가 예비시댁을 속이고 결혼을 진행 중이라는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기 행각이 있었다는 점, 이게 가장 큰 치명타가 될 겁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그쪽 집안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요. 영주는 차분하게 녹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싸늘하게 가라앉은 눈으로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변호사님, 서두르지 마세요. 그냥 이혼하고 처벌받게 하는 걸로는 부족해요. 그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꿈을 꾸고 있을 때,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다고 착각할 때, 그때 터뜨려 주세요. 아주 처참하게 재기불능으로 무너져 내리도록요. 영주는 가방에서 금박이 박힌 초대장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다은이 그토록 자랑하던 상견례 장소와 시간이 적힌 정보였습니다.
영주의 입가에 서늘하고도 잔혹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다은의 오피스텔 복도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현관문에는 채무 불이행 독촉장, 법적 조치 예고라는 빨간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쿵쿵거리는 발소리와 함께 거친 욕설이 들려왔습니다. 야, 박준호,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쥐새끼처럼 숨지 말고 나와. 문 안 열어? 확 뜯어버린다. 방 안은 전기세 미납으로 불도 켜지 못한 채 암흑천지였습니다. 준호와 다은은 거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휴대전화는 쉴 새 없이 진동하며 빛 독촉 알림을 토해냈지만 차마 받을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다은이 준호의 팔을 꼬집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오빠 어떡할 거야? 저 사람들 진짜 문 따고 들어오면 어떡해? 나 무서워 죽겠어. 신체 포기각서 진짜야? 준호가 머리를 감싸주며 괴로워했습니다. 나도 미치겠다. 카드깡에 지인들한테까지 손 벌렸는데 다 막혔어. 신용불량이라 3억은커녕 300만 원도 안 나와. 제2금융권도 다 막혔다고. 다은이 도끼 서린 눈으로 준호를 노려보았습니다. 예비시댁에서는 예물시계 안 해오냐고 난리란 말이야. 그거 못해가면 결혼이고 뭐고 다 끝장이야. 오빠 언니 명의 도용해서라도 대출 받아봐. 언니 신분증 사진 찍어둔 거 있잖아. 그거면 비대면 대출 될지도 몰라. 준호가 기겁하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야, 그건 명백한 범죄야. 지금 영주랑 연락도 안 되는데 걸리면 바로 쇠고랑이라고. 나더러 감옥 가라는 거야? 그럼 어떡해? 여기서 빚쟁이들한테 맞아 죽을 거야? 아니면 결혼 파투나고 평생 빚 갚으며 시궁창에서 살 거야? 영주 언니 마음 돌리면 320억 생긴다며. 그때 갚으면 되잖아.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지. 오빠가 나 책임진다며. 다은의 광기 어린 닭달에 준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도덕적 판단력은 이미 마비된 지 오래였고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고 싶은 비열한 욕망만이 꿈틀거렸습니다. 하긴 영주가 날 그렇게 좋아했는데 버릴 리가 없지. 내가 가서 무릎 꿇고 빌면 용서해 줄 거야. 그래, 이번 상견례만 잘 넘기면 동생이 재벌가 며느리 되고 처가 돈까지 들어오면 모든 게 해결돼. 잠시만 빌리는 거야. 준호와 다은은 어둠 속에서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비장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남매는 헛된 망상에 빠져 파멸을 향한 가속 페달을 힘껏 밟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특급 호텔의 프라이빗 룸. 천장에 매달린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지만 테이블 주변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다은은 훔쳐온 가방 중 가장 화려한 악어 가죽 가방을 의자 옆 보조 테이블에 보란듯이 올려두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조신한 미소를 지으며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예비 시부모님과 예비 신랑이 흐뭇한 표정으로 다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은이 일당을 주고 고용한 가짜 부모님은 몸에 맞지 않는 어색한 양복을 입고 식은 땀을 뻘뻘 흘리며 스테이크를 썰고 있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다은의 가방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칭찬을 건넸습니다.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다은 양은 참 물건 보는 안목이 탁월해. 그 가방,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 들어서 그런가 더 빛이 나네. 귀티가 잘잘 흘러. 다은이 수줍은 척 고개를 살포시 숙이며 준비해온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친정엄마가 파리 본점에서 직접 주문 제작하신 거예요.
가죽결 하나하나 신경 쓰신 거라 저한테는 분신 같은 가방이에요. 어머님 며느리 되려면 이 정도 품격은 갖춰야죠. 그때 굳게 닫혀있던 룸의 양쪽 문이 쾅 하고 벌컥 열리며 찬바람이 들이닥쳤습니다. 식사를 하던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급 맞춤 정장을 차려입은 영주가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는 건장한 경호원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호텔 직원들이 당황하며 말렸지만 영주의 서늘하고 위압적인 기세에 눌려 저절로 길을 터주고 말았습니다. 다은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언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미쳤어? 당장 안 나가? 영주는 다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예비 시부모님을 향해 정중하게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했습니다. 즐거운 식사 자리에 불쑥 끼어들어 죄송합니다. 저는 박다은 씨의 올케 김영주라고 합니다. 잠시 도둑맞은 제 물건을 찾으러 왔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며 냅킨을 테이블에 거칠게 던졌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무례한 짓입니까? 도둑맞은 물건이라니요? 지금 우리 며느리 될 아이한테 무슨 망발을 하는 겁니까? 영주는 천천히 다은에게 다가가 의자 위에 놓인 가방을 검지 손가락으로 정확히 가리켰습니다. 그 가방 다은 씨 것이 아닙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평생을 아껴오신 건데 며칠 전 저 사람들이 작당하고 훔쳐간 작물이거든요. 순간 룸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다은이 벌떡 일어나며 새된 비명을 질렀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어머님, 듣지 마세요. 이 여자 지금 돈 때문에 미쳐서 헛소리하는 거예요. 저희 오빠랑 이혼 소송 중이라 앙심 품고 재 뿌리려고 이러는 거라고요. 경비 불러요, 빨리. 다은이 가방을 품에 꼭 껴안으며 발악했지만 영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다은 씨가 파리에서 주문 제작했다고 했나요? 그럼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시면 되겠네요. 그 가방 안쪽 주머니를 열어보시죠. 1995년 10월 25일이라는 날짜와 제 친정엄마의 이니셜이 금색 자수로 박혀 있을 겁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표식이니까요. 예비 신랑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다은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은아, 한번 보여드려. 아니면 아니라고 증명하면 되잖아. 왜 그렇게 당황해? 다은이 식은땀을 비 오듯 흘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싫어. 내가 왜? 이건 내 거야. 오빠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좀 해봐. 저 미친 여자 좀 끌어내. 구석에 병풍처럼 숨죽이고 있던 준호가 엉거주춤 일어났지만 영주의 매서운 눈빛과 마주치자 기가 눌려 입도 뻥긋하지 못하고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영주는 단호한 손길로 다은의 품에서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다은이 뺏기지 않으려 손톱을 세우며 안간힘을 썼지만 분노로 다져진 영주의 악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영주가 가방을 열어 안쪽을 예비 시어머니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선명하게 박힌 날짜와 이니셜을 확인한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세상에 진짜잖아. 영주는 가방을 소중하게 챙기며 다은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나머지 가방 4개 그리고 내 예물시계랑 목걸이까지 당장 내놔. 내일까지 내 변호사 사무실로 안 가져오면 절도죄의 사기죄, 공갈 협박죄까지 추가해서 고소장 접수할 거야. 이미 증거 수집은 끝났고 변호사 선임도 마쳤어. 예비 시어머니가 부들부들 떨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기꾼 집안이었어. 감히 가짜 부모까지 내세워서 뼈대 있는 우리 집안을 우롱해? 여보 나가요. 이런 천박한 것들과는
더 이상 숨도 쉬고 싶지 않으니까. 예비 신랑은 다은을 벌레 보듯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한번 훑어보고는 미련 없이 뒤돌아 나갔습니다. 가짜 부모 역할을 하던 배우들도 눈치를 보며 아이고, 일당은 못 받겠네라고 중얼거리며 슬금슬금 도망쳤습니다. 다은은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가지마. 내 인생 다 끝났어. 텅 빈 룸에는 영주와 준호,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은 다음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실을 깨달은 준호의 눈동자가 살길을 찾아 빠르게 굴러갔습니다. 320억 자산가가 된 영주, 그리고 사기죄로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한 빈털터리 동생. 계산적인 준호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다은을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무릎을 탁 꿇으며 영주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영주야, 여보, 나 진짜 말렸어. 하늘에 맹세해. 다은이 적의 허영심에 눈이 멀어서 장모님 가방 훔치겠다고 난리치는 거 내가 겨우 말리다가 어쩔 수 없이 휘말린 거야. 나도 피해자라고. 제발 한 번만 믿어줘. 바닥에서 울고 있던 다은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믿었던 오빠의 배신에 눈이 뒤집힌 다은은 식탁 위에 있던 물잔을 집어 준호의 얼굴에 힘껏 끼얹었습니다. 쫙! 차가운 얼음물이 준호의 얼굴을 강타하고 하얀 와이셔츠를 적셨습니다. 이 미친 인간아. 뭐, 장모님한테 가서 눈물 연기한 게 누군데. 나한테 뒤집어 씌우면 다야? 오빠가 시킨 거잖아. 준호가 물에 젖은 생쥐꼴을 하고 벌떡 일어나 다은의 뺨을 잇는 힘껏 올려붙였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룸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디서 오빠한테 물을 뿌려? 너 때문에 내 인생까지 망쳤잖아. 네가 꼬드기지만 않았어도 나 영주랑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어. 다 너 때문이야. 웃기고 있네. 영주 언니 쫓아내고 희희낙낙하던 게 누군데. 320억 소리 듣고 눈 돌아가서 침 흘리며 언니 찾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이 쓰레기 같은 인간아. 다은은 악을 쓰며 준호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준호도 지지 않고 다은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이거 안 나? 나. 이 미친년이 진짜. 너나 나. 너 죽고 나 죽자. 혼자만 살겠다고? 남매는 서로 뒤엉켜 바닥을 뒹굴며 개싸움을 벌였습니다. 식탁보가 당겨지면서 접시와 와인 잔이 와장창 깨졌습니다. 그러자 붉은 와인과 음식물들이 사방으로 튀어 그들의 명품 옷을 더럽혔습니다. 준호의 넥타이가 돌아가고 다은의 드레스가 찢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은은 준호의 팔을 이빨로 물어뜯었고 준호는 다은의 배를 발로 밀어내며 추악한 육탄전을 벌였습니다. 아, 내 팔. 이거 안 나? 살 좀 떨어져 나가겠어. 오빠가 내 인생 물어내. 내 결혼 물어내라고. 320억 내놔. 소란을 듣고 달려온 호텔 보안 요원들이 무전기를 들고 들이닥쳤습니다. 고객님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만하세요. 경찰 부릅니다. 건장한 보안 요원 2명이 엉겨붙은 남매를 억지로 떼어냈습니다. 준호는 머리카락이 산발이 되고 얼굴에 생채기가 난 채 끌려나가면서도 영주를 향해 고개를 돌려 비굴하게 외쳤습니다. 영주야, 나 좀 봐줘. 제가 다 한 짓이야. 나는 억울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다은은 신발도 벗겨진 채 바닥에 질질 끌려가며 악을 썼습니다. 오빠, 너 가만 안 둬. 감옥 가도 너랑 같이 갈 거야. 이거 나. 놓으라고. 내 가방 내놔. 호텔 복도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휴대전화를 꺼내
이 기가 막힌 난동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준호와 다은은 얼굴을 가리며 괴이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남매의 추악한 민낯이 실시간으로 SNS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현장 한가운데서 영주는 옷깃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채 고고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되찾은 엄마의 가방을 가슴에 소중히 품고 짐승처럼 서로를 물어뜯으며 끌려가는 두 사람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경멸조차 아깝다는 듯 영주는 쯧하고 혀를 한번 차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유유히 호텔을 빠져나갔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남매의 비명과 욕설은 더 이상 그녀에게 아무런 상처도 주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싸구려 모텔방. 눈을 뜬 다은은 습관처럼 휴대전화를 켜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전화기를 침대 구석으로 집어던졌습니다. 밤사이 그녀의 SNS에는 수천 개의 악플이 폭탄처럼 달려 있었습니다. 청담동 가짜 재벌녀가 얘라며 얼굴 다 팔렸네 키읔키읔. 남의 가방 훔쳐서 상견례? 완전 소시오패스네. 소름 돋아. 성형 괴물이네. 신상 다 털렸다. 너네 오빠 회사도 알아냈음. 상견례장에서 찍힌 동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짜 재벌녀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퍼졌습니다. 다은은 하루아침에 전 국민의 조롱거리이자 매장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을 벌벌 떨며 악플들을 읽고 있는데 밖에서 문을 쾅쾅쾅 두드리는 거친 소리가 났습니다. 박다은 씨, 등기 왔습니다. 안에 있는 거 다 압니다. 다은이 쭈뼛거리며 문을 살짝 열자 집배원이 노란 서류 봉투 2개를 들이밀었습니다. 하나는 영주 측 변호사가 보낸 특수절도 및 사기 혐의 고소장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비 신랑 측에서 보낸 파혼 통보 및 위자료 청구 소송장이었습니다. 위자료 청구 금액란에는 예식장 위약금, 예단비 반환,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합쳐 5억 원이라는 억소리 나는 금액이 붉은색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다은은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아, 이게 다 뭐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다들 나한테 왜 이래? 같은 시각 준호의 회사 로비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덩치 큰 사채업자들이 로비 한가운데 대자로 드러누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박준호 나오라고 해. 돈 빌려가서 배째라 도망치면 다야? 이 회사 직원은 남의 돈 떼먹는 게 특기냐? 사장 나와. 출근하던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준호는 이 광경을 보고 기겁하여 비상구로 도망치려 했지만 매의 눈을 가진 사채업자에게 뒷덜미를 잡히고 말았습니다. 어딜 도망가? 이 쥐새끼 같은 놈아. 딱 걸렸어. 사채업자는 준호의 넥타이를 잡아 질질 끌고 로비 중앙으로 패대기 쳤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나뒹군 준호가 비굴하게 손을 비비며 애원했습니다. 형님, 살려주세요. 갚을게요. 진짜 갚는다니까요. 며칠만 더 시간을. 웃기고 있네. 일주일 지났지? 내 여동생 결혼 파투 났다며? 돈 나올 구석 없잖아. 그럼 약속대로 콩팥이라도 내놔. 각서대로 진행해.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사채업자들을 제지하는 사이 인사팀장이 싸늘하게 굳은 얼굴로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박준호 대리, 지금 이게 무슨 추태입니까? 회사 이미지 먹칠하는 것도 유분수지, 깡패까지 불러드립니까? 팀장님, 그게 아니라 오해입니다. 제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시끄럽습니다. 당신 가정사 때문에 우리 회사 주가까지 영향받게 생겼어요.
인터넷에 당신 남매 영상 돌아다니는 거 모릅니까? 오늘부로 대기 발령입니다. 징계위원회 열릴 때까지 회사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마세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준호는 목에 걸고 있던 사원증을 뺏기고 짐 챙길 시간도 없이 회사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동료들이 자신을 손가락질하며 킬킬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준호는 바닥에 침을 퇴뱉으며 이를 부득부득 갈았습니다. 두고 봐. 내가 320억만 찾으면 이딴 회사 바로 인수해서 너네 다 잘라버릴 거야. 가만 안 둬. 그날 밤 최고급 전원주택 단지 앞 소주 몇 병을 들이켰는지 술에 잔뜩 취해 비틀거리는 준호가 으리으리한 영준의 새집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높은 담장과 곳곳에 설치된 CCTV 그리고 굳게 닫힌 육중한 철문은 마치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였습니다. 준호는 빈 소주병을 든 채 대문을 발로 쾅쾅 걷어찼습니다. 야, 김영주, 문 열어. 나왔어. 내 남편 박준호가 왔다고. 서방님이 오셨는데 마중 안 나와? 고요한 부촌 주택가에 준호의 술주정이 메아리 쳤지만 집안에서는 불빛 하나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초인종을 미친 듯이 연타하며 횡설수설했습니다. 장모님, 저예요, 사위. 이서방이 왔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 저 지금 쫓겨나서 갈 데도 없단 말이에요. 제발요. 아무런 대답이 없자 준호의 비굴함은 곧 광기 어린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야, 너네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320억 혼자 다 처먹겠다고? 내가 너 데리고 살아준 세월이 얼만데. 위자료 내놔. 내 목 내놓으라고. 반띵해야지. 준호는 대문 옆 화단을 밟고 담장을 넘으려 시도했습니다. 그가 담장 위에 손을 얹는 순간 윙 윙 귀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리며 붉은색 경광등이 번쩍였습니다. 동시에 대문 옆 스피커에서 기계적인 경고 방송이 나왔습니다. 경고. 사유지 무단 침입 감지. 보안업체 출동 중입니다. 즉시 물러나십시오. 이게 뭐야? 아, 시끄러워. 내 마누라 집에 내가 들어가는데 왜 지랄이야? 비켜. 준호가 허우적거리며 담장에 매달려 있는 사이 순찰차 2대가 급정거하며 들이닥쳤습니다. 곤색 제복을 입은 사설 보안업체 직원들이 몽둥이를 들고 튀어나와 준호의 다리를 잡아채 바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이거 나 여기 사위야. 장모님 보러 왔다고. 너네 내가 누군지 알아? 신분 확인 안 된 주치자 및 침입자입니다. 경찰 올 때까지 제압해. 반항하면 매뉴얼대로 해. 준호는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얼굴이 짓눌린 채 꺽꺽거리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의 흐릿한 시선 끝에 2층 창문의 커튼이 살짝 흔들리는가 싶더니 이내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영주도 장모님도 그 누구도 그를 위해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도착한 경찰차의 푸른 불빛이 준호의 일그러진 얼굴을 비췄습니다. 영주야, 한 번만 봐줘. 나 진짜 반성하고 있어. 여보, 사랑해. 준호가 수갑을 찬 채 경찰차 뒷좌석에 짐짝처럼 구겨 넣어지며 발악했지만 차 문은 매정하게 쾅 하고 닫혔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창문을 열고 어휴, 꼴값 떤다. 천벌받은 거지라며 혀를 찼습니다. 한때 가족을 버리고 돈을 쫓았던 남자의 말로는 동네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주거침입 현행범이었습니다. 다은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지하철역 물품 보관함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수중에는 동전 하나 남지 않았고 모텔비마저 밀려 쫓겨나기 직전이었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동쳤습니다. 그녀의 쇼핑백 속에는 준호가 영주에게 강제로 뺏었던 예물 시계와 목걸이, 그리고 아직 뺏기지 않은 나머지 명품 가방 4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만 팔면 일단 급한 불은 꺼. 시계만 해도 500은 받을 거야. 이걸로 찜질방이라도 가서. 다은은 중고거래 앱 채팅창을 확인했습니다. 구매자 도착했습니다. 물건 상태 확인하고 바로 현금 드릴게요. 1번 출구 앞입니다. 다은은 떨리는 손으로 쇼핑백을 생명줄처럼 움켜쥐고 약속 장소인 역사구석으로 향했습니다. 평범한 등산복 차림의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물건 가져오셨나요? 네, 여기요. 사진이랑 똑같죠? 빨리 돈 주세요. 현금 맞죠? 다은이 시계와 목걸이, 가방을 꺼내 보여주자 남자가 물건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가방 안쪽의 시리얼 넘버를 확인한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갑자기 주머니에서 은색 수갑을 꺼냈습니다. 철컥. 박다은 씨, 특수절도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네. 야. 뭐 하는 짓이에요? 사람 살려요. 남자는 구매자가 아니라 잠복 근무 중이던 형사였습니다. 형사는 순식간에 다은의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습니다. 당신 뭐야? 이거 내 거야. 올케가 나한테 준 거라고. 이거 나. 다은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까지 하며 발버둥 쳤지만 형사는 코웃음을 치며 단호하게 미란다 원칙을 옵조렸습니다. 다은은 수치심에 고개를 쳐박고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 다은은 억울하다며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형사님, 진짜라니까요. 올케가 가지라고 줬어요. 가족끼리 물건 좀 쓴 게 무슨 죄예요? 억울해요. 형사는 한숨을 푹 쉬며 노트북 화면을 다은 쪽으로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당시의 현관 CCTV 영상이 선명하게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영주의 팔을 꺾어 시계를 억지로 풀어내고 목걸이를 뜯어내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영주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고 준호가 소금을 뿌리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준 겁니까? 강도짓이지. 그리고 상결례장에서 사기친 것, 예비 신랑 측 고소까지 다 들어왔으니까 콩밥 좀 아주 오래 드셔야겠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앞에서 다은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하고 털썩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차가운 유치장 철창 안에 갇힌 다은은 딱딱한 시멘트 바닥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화려한 청담동 며느리를 꿈꾸던 그녀의 현실은 싸늘한 냉기가 올라오는 유치장 바닥과 녹슨 쇠창살 뿐이었습니다. 흐흑,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엄마, 오빠, 나 좀 꺼내줘. 다은의 처절한 통곡 소리가 유치장 복도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여주지 않았습니다. 닫힌 철창 너머로 그녀의 탐욕이 불러온 비참한 결말만이 차갑게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엄숙한 기운이 감도는 서울가정법원 제3호 법정, 판사의 낮은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피고석에 앉은 준호는 며칠 동안 잠을 못 자 퀭한 눈으로 판사의 입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수혜 대신 헐름한 사복을 입은 다은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손톱만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반면 원고석의 영주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주문. 피고 박준호와 원고 김영주는 이혼한다. 피고의 유책 사유가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판사의 판결이 떨어지자마자 준호가 벌떡 일어나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판사님, 이혼은 그렇다 쳐도
재산 분할은요? 제 아내가 이번에 320억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집안 사위로 산 세월이 얼만데 기여도가 없다니요. 이건 무효입니다. 판사가 안경 너머로 준호를 한심하다는 듯 바라보며 싸늘하게 일갈했습니다. 피고, 원고의 해당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피고가 그 형성이나 유지에 기여한 바가 전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고는 처가가 어려울 때 경제적 지원은커녕 아내를 유기하고 재물을 갈취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기여도는 0%입니다. 앉으세요. 준호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하니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어 판사는 다은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피고 박다은, 특수절도 및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다. 피해자의 선처가 없었다면 실형을 면치 못했을 사안임을 명심하시오. 땅땅땅. 판사 봉소리가 준호와 다은의 인생에 종말을 고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 복도로 나온 영주는 기다리고 있던 변호사와 가볍게 목례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뒤따라 나온 준호가 영주의 앞을 가로막으며 바짓가랑이라도 잡을 기세로 달려들었습니다. 영주야, 여보, 이건 말도 안 돼. 내가 땡전 한 푼 없이 쫓겨나게 생겼는데 너 진짜 이럴 거야? 우리 부부였잖아. 정을 생각해서라도. 영주는 준호를 벌레 보듯 차갑게 내려다보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부부, 정, 당신이 내 손목 꺾어서 시계 뺏어갈 때, 소금 뿌려서 내쫓을 때 이미 끝난 이야기야. 아, 320억이 아까워서 그래. 준호가 비굴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영주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눈이 뒤집혔었나 봐.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평생 머슴처럼 살게. 응? 제발. 영주는 준호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며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하고 우아한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착각하지 마, 박준호. 당신이 그때 내쫓은 건 가난한 아내가 아니라 당신의 미래였어. 썩은 동아줄 잡겠다고 황금 동아줄 걷어찬 건 당신이야. 평생 바닥에서 기어다니며 후회해. 영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울리며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준호는 멀어지는 영주의 뒷모습을 보며 다리에 힘이 풀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으악, 안 돼. 내 돈, 내 320억. 법원 로비가 떠나가라 땅을 치며 통곡하는 준호의 모습에 지나가던 사람들은 혀를 차며 손가락질을 할 뿐이었습니다. 다은은 옆에서 오빠 때문에 전과자 됐잖아. 라며 준호의 등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탐욕의 끝은 비참한 파국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와 다은이 살던 오피스텔 현관문이 강제로 열렸습니다. 법원 집행관들이 들이닥쳐 집안의 물건들에 빨간 압류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소파, 텔레비전, 냉장고, 심지어 다은이 아끼던 화장대까지 돈이 될 만한 모든 것에 붉은 딱지가 덕지덕지 붙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시어머니가 집행관의 팔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이러지 마세요. 이 늙은이더러 어디 가서 살라고 가구를 다 가져갑니까? 우리 아들이 곧 돈 벌어올 거예요. 집행관은 무표정한 얼굴로 시어머니를 밀어내며 사무적으로 말했습니다. 업무 방해하지 마세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강제 집행입니다. 비키세요. 준호와 다은은 구석에 서서 멍하니 자신들의 세간살이가 짐짝처럼 실려나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결국 세 사람은 옷가지가 든 가방 몇 개만 든 채 쫓겨났습니다. 오피스텔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는 소리가 마치 감옥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세 사람은 찜질방을 전전했지만 그마저도 며칠 만에 돈이 떨어져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화려한 상류층 결혼을 꿈꾸던 다은은 떡진 머리에 슬리퍼를 끌고 서울역 지하보도 무료 급식 소줄 맨 끝에 서게 되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자존심이고 뭐고 챙길 겨를이 없었습니다. 배식판에 담긴 식은 밥과 묽은 김칫국을 받아든 시어머니가 길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멀쩡한 며느리 쫓아내더니 꼴 좋다. 영주가 있을 때는 따뜻한 밥에 고기 반찬 끊이지 않았는데 내가 미쳤지. 그 착한 애를 구박하고 아이고, 영주야. 사람들이 쳐다보자 다은이 얼굴을 붉히며 시어머니의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엄마, 좀 조용히 해. 창피해서 밥이 넘어가.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이년아, 네가 창피한 건 아냐? 가방 훔치자고 꼬드긴 게 누군데. 내 오빠 인생 망치고 나까지 길거리로 나앉게 해놓고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준호는 밥알을 씹는지 모래를 씹는지 모를 표정으로 허공만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다 꿈일 거야. 320억이 내 건데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그날 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갈 곳 없는 세 사람은 상가 건물 처마 밑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젖은 박스를 덮어쓰고 추위에 떨었습니다. 다은이 오들오들 떨며 준호에게 소리쳤습니다. 오빠, 뭐라도 좀 해봐. 나 추워 죽겠어. 어디 가서 돈 좀 빌려와. 시끄러워.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 꼴이 됐는데. 너만 아니었어도 나 지금 타워 팰리스 살고 있었어. 뭐, 이제 와서 내 탓이야? 오빠가 더 좋아했잖아. 서로를 원망하는 고성이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화려했던 명품 가방 대신 젖은 박스를 뒤집어 쓴 남매의 모습은 비에 젖은 낙엽보다 더 초라하고 구질구질했습니다. 영주가 버린 것은 정말로 구제불능인 그들의 미래였습니다. 1년 후 서울 도심의 한 번화가에 위치한 영주희망재단 로비는 축하 화환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말끔하게 리모델링된 재단 건물 로비 한가운데에는 투명한 유리 진열장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말끔하게 수선된 명품 가방 5개가 조명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방 아래에는 가족의 사랑과 회복, 시련을 딛고 피어난 희망이라는 금색 문구가 정갈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 오른 영주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진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세련된 흰색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띠며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년 전 저는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련 덕분에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객석 맨 앞줄에 앉은 친정 부모님이 눈시울을 붉히며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영주의 옆에는 훤칠한 키에 선한 인상을 가진 새로운 약혼자가 그녀를 든든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약혼자는 영주가 말을 멈추고 잠시 감정에 벅차하자 따뜻한 손길로 영주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영주는 다시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기 전시된 가방들은 제 어머니의 추억이자 제가 되찾은 자존심입니다. 이제 저는 이 재단을 통해 저처럼 힘든 시기를 겪는 분들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영주의 당당한 모습이 전국으로 생중계되었습니다. 영주는 샴페인 잔을 높이 들어 올리며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잊고 찬란한 내일을 위하여. 건배. 위하여. 영주의 맑은 웃음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지고 텔레비전 화면 가득 그녀의 행복한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화면 하단에는 화제의 인물, 김영주 이사장, 300억 기부로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이라는 자막이 흘러갔습니다. 화면이 전환되자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어두침침한 반지하 단칸방의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벽지에는 검푸른 곰팡이가 지도처럼 피어 있었고 바닥에는 먹다 남은 컵라면 용기와 소주병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구석에 놓인 낡은 브라운관 텔레비전에서만 영주의 화려한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공사판 조끼를 입은 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준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준호의 손은 거친 막노동으로 부르터 있었고 얼굴은 술독이 올라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헝클어진 머리를 한 다은이 시장통에서 산 싸구려 비닐 가방을 물티슈로 열심히 닦고 있었습니다. 이거 봐, 광나지? 이거 진짜 비싼 거야. 내가 이거 들고 나가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겠지? 우리 올케가 준 건데. 다은은 초점이 풀린 눈으로 헛소리를 중얼거리며 짝퉁 가방을 품에 꼭 껴안았습니다. 방 한구석 얇은 이불을 덮고 누워있던 시어머니가 콜록거리며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아이고, 삭신이야. 약 사올 돈 없냐? 배고파 죽겠는데 라면 국물이라도 좀 다오. 준호는 어머니의 신음소리가 듣기 싫다는 듯 귀를 막으며 텔레비전 속 영주의 행복한 미소를 노려보았습니다. 영주의 약혼자가 영주의 손을 잡는 장면이 나오자 준호는 참을 수 없는 질투와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끄란 말이야. 저거 보기 싫어. 준호가 텔레비전 코드를 확 뽑아버리자 다은이 발작하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왜 꺼? 내 가방, 저기 내 가방 나온단 말이야. 다시 켜라고. 다은이 준호에게 달려들어 얼굴을 핥히었고 준호는 다은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이 미친년아, 정신 좀 차려. 저게 내 거야? 다 네가 망친 거잖아. 내 허영심 때문에 우리가 이 꼴 난 거라고. 오빠 탓이지. 오빠가 320억 놓친 등신이라 그런 거잖아. 엄마, 오빠가 나 때려. 쓰러진 다은이 발악을 하며 바닥을 뒹굴었고 시어머니는 아이고 곡소리를 하며 가슴을 쳤습니다. 좁디 좁은 단칸방은 순식간에 서로를 원망하는 고성과 욕설 그리고 퀴퀴한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영주가 있는 펜트하우스의 눈부신 서울 야경과 준호가 있는 반지하의 창살 너머 칠흑 같은 어둠이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준호는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아 자신의 더러운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영주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친놈이지. 준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툭 떨어져 먼지 쌓인 장판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참회의 눈물이 아니라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황금빛 미래에 대한 지독한 미련과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준호와 다은은 눈앞의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 정작 자신들 곁에 있던 진짜 보물을 걷어찼습니다. 장모님의 가방 몇 개를 탐하다가 320억이라는 황금 동아줄을 제 발로 차버린 거죠. 세상에는 준호처럼 가까운 사람을 짓밟고서라도 당장의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탐욕은 결국 자기 자신을 삼키는 독이 됩니다. 남을 구덩이에 빠뜨리려 판 구덩이에 결국 자신이 빠지게 되는 법이니까요. 반면 영주는 가장 힘들고 비참했던 순간에도 자신의 존엄을 지켰습니다. 소금을 맞으며 쫓겨나던 그 새벽, 피투성이 발로 친정까지 걸어가던 그 길이 오히려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진짜 부자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의 품격으로 결정됩니다.
아무리 큰 돈이 생겨도 인간됨을 잃으면 그건 진정한 부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오늘 한 번 더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